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학기 한국사 9번째 수업입니다. 자,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16-2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만 보면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야기를 다루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박정희 정부 시기를 하나로 어떻게 보면 포괄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라는 이 소주제를 대표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제목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960년대의 일입니다. 자, 1960년 4.19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4.19의 결과 제2공화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제2공화국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말미에 이야기를 했듯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군부 세력이고 그 군부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들 알고 있을 박정희라는 인물입니다. 이 박정희가 결국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후에 1960년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79년 11.6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까지 해서 20년간의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군인 박정희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과정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5.16 군사정변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정변, 1961년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장군이었던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변이라는 게 정치적인 변란이라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세워져 있던 정당한 정권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무력이죠. 무력을 동원해서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군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듯이 군대를 동원해서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그 기존의 정권이라는 건 바로 4.19 혁명 결과 탄생했던 제2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면 내각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제2공화국 내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사회운동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율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특히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운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게다가 그 당시 제2공화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개발을 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줄일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확대된 군 규모.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줄일 어떻게 보면 계획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즉, 군 규모를 감축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자 이 군대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폭발했던 게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을 제압하면서 권력을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런 군사정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기들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에 이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혁명이라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변 직후에 자기들의 혁명 어떻게 보면에 대한 공약, 약속을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정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교과서 248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자, 그 다음에 경제개발, 시급한 경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한 이후에 사회 안정을 확보한 다음에는 우리가 군대로 돌아가겠다. 민정이양. 요걸 공약으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지금 경제발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들을 일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정리를 하고 군사력으로 정리를 하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낸 다음에 군대로 돌아가겠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뭘 이루어내겠다? 혁명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공약을 발표했던 겁니다. 목표를 제시했던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5.16 군사정변이 터진 직후에 이 혁명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2공화국 시절이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대감을 과연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5월 16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즉, 반공을 국시로 하고 경제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민정이양, 이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61년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기존의 정권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도 해산되고 헌법이 정지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되는 게 군대에 의한 정치가 실시가 되겠죠. 그걸 군정이라고 하고요. 이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비상기구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즉, 헌법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비상사태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한 혁명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추진했던 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잡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해야겠죠. 자, 그걸 위해서 일단 했던 것들 보시면요. 부정축제자라든지 폭력배를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범 같은 사람들인 거겠죠. 정치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요. 자, 그리고 농가 부채를 탕감을 해줍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민이었는데 워낙에 부채가 높다 보니까 이 부채를 탕감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회 안정을 이루어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만 같은 것들을 잠재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부정축제자들의 대부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옆에 쓸게요. 대기업 관련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적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분배해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특혜를 받았던,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던 기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정축제자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기업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초기에는 엄벌을 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세웠으니까. 자, 문제는 이 대기업 관련자들이 대개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이 부정한 행동들을 한 거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논리에 결국 넘어갔던 겁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군사정변 세력들이. 자, 그리고 이 농가부채 탕감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부채를 탕감시켜주면 문제는 이 농민들이 또 빚을 결국엔 내야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 워낙에 생판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채를 탕감받고 나면 또다시 돈을 빌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부채가 훅 하고 날아가 버리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또 사채를 돈 빌려주지 않을 일들이 생길 테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부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 민심 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정책들 중에 이 폭력배 처벌한 거 있죠. 요거 말고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부정축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이 군사 어떻게 보면 정변을 일으켰던 세력하고 또다시 이 재벌 기업 관련자들이 정경유착에 빠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리 현상들도 나타나요. 그리고 비리 사건들도 터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얘기했던 혁명공약 같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보이는 게 이 정권 장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살펴봤듯이요. 민정이양, 즉 민간 정부에 결국에는 우리 권력을 넘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자, 그런데 속내는 결국에는 정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에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해놨던 거예요. 61년 5월 16일 이후에. 자, 그리고 언론을 압박해서 언론 통제를 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기 위한
준비들이 펼쳐져요. 다른 정치인들은 활동을 아예 금지시켜 놓은 채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정당은 당연히 요 군사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정당이겠죠.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들을 6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이 활동을 못하는 사이에. 자,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게 어느 기관이냐? 바로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라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보기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설치되긴 했지만 국내에 걸친 정보 수집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수사 기능까지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라든지 정치 공작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중앙정보부가 주도가 돼서 민주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입맛이 맞지 않는 정치인들은 꾹 억눌러 놓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어찌 보면 사전 작업 같은 것들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3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군사정변 직후에 기존의 헌법이 중단된 거죠. 정지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차원에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내고요. 자, 국회가 없죠.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 국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이 새로운 헌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핵심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내각 책임제였던 제2공화국이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였고요. 이 대통령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민간에, 즉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요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꼭 실천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들 어떻게 보면 군사정변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핵심 약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걸 지키려면 권력을 또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헌법 개정이 있은 직후에 여기 나오지만 예편을 합니다. 예편이라는 건 군대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5.16 군사정변을 이끌고 그 이후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던 박정희가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군대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뭘 한다? 출마를 하는 거죠. 어디에? 대통령에. 그럼으로써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민정 이양을 한 건 맞긴 하죠. 자, 그런데 결국에 대통령이 된 건 누굴까요? 박정희. 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결국엔 민간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거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다양한 민정 이양의 준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절차와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박정희가 우리나라 5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번부터는요, 이 박정희 정부가 시작된 직후, 즉 5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제3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가 제1공화국인 거고요. 내각 책임제로 개헌됐던 장면 내각 때가 제2공화국이고요. 자,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헌법이 어떻게 보면 급변해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잖아요. 이때부터를 제3공화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3공화국 시대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 크게 보면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3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주요 사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직후에 당연히 일본하고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까지, 이 박정희 정부 시대까지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국교를 맺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협정이 필요할 텐데 그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한일회담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한국과 일본 간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갈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요소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 그리고 장면 내각 때까지 이 회담이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국교도 맺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외교적인 충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게 분명히 어찌되었든 이 국교 정상화는 분명히 필요한 문제인 겁니다.
요 필요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한일 협정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65년의 일입니다. 1965년의 일인데요. 이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박정희 정부가 요 한일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을 한번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어디에 지지가 필요했다?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 정당성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 통해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거긴 하지만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오히려 군사정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권의 정당성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진영의 최강대국인, 뭐 지금도 그렇죠. 최강대국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원과 지지가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미국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려면 이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한일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일본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문제는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국교도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고.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 싶은데 한국이 여기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승만 정부 시기엔 이게 되게 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하고 분명히 관계 정상화를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댐을 만들어 달라라고. 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입장에선 이런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국내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경제 개발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였잖아요. 혁명 공약에도 있었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시도를 합니다. 자, 국내에서 시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찍어낸 다음에, 새로운 화폐로 바꿔낸 다음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쟁여두고 있는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쟁여놓은 현금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럼 국외에서 이걸 끌어올 필요가 있겠죠.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식민지를 거치면서 겪었던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움직임들도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하에 1962년부터 즉 아직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죠. 국가대권 최고회의가 한국을 이끌어 나갈 때부터 한일 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이 없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니 그러니까 이 한일 회담 과정에서 결국은 막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이 없는 내용으로 합의문이 작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이 한일협정이 이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결국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4.19 혁명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위에서는 이런 요구도 나와요. 정권의 퇴진. 정당성이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권의 퇴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처 방식이 뭐였냐? 그럼 한일회담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을 선포해서, 즉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형태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64년에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정권 퇴진 요구까지 등장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6월 3일에 진행됩니다. 64년 6월 3일. 그래서 6.3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요 당시에 이야기를 하죠. 즉 한일회담,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 6.3 시위가 펼쳐지면서 정권에 엄청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해냅니다. 자, 그리고 한일협정을 어찌 보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체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이후에 결국에는 이 한일협정에 대해서 체결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대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제압하느냐. 요 직후에 요런 사건이 터집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터져요. 자, 요 인민혁명당 사건은 뭐냐면요. 딱
이름만 봐도 북한과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 조직이 건설이 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는 어떻게 보면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단체를 적발했다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어디서 조사해서 발표했을까요? 자, 위에 있네요. 중앙정보부죠. 자, 중앙정보부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조직을 검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이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시위, 학생들이 중심되었던 이 운동들이 이 인민혁명당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엮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학생운동이 결국엔 이 인민혁명당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런 흐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드는 활동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운동을 탄압한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정권 반대, 정권 퇴진 운동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키워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후에 이 인민혁명당 사건 같은 경우는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만천하에 결국엔 공개가 되고요. 최근에는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 처리가 됩니다. 무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 사건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작 사건을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게 여기 나오는 중앙정보부입니다. 이 중앙정보부의 위세가 이 당시에 엄청나게 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건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베트남은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즉 자본주의 진영이었고요. 북쪽이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남북 분단이 있었으니까 충돌이 있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했으니까 베트남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비슷하겠네. 그럼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쳐들어온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오해고요. 정확하게 이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핵심은 남베트남 지역에서 이 남베트남 정권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활동을 한 사건입니다. 전쟁 차원이. 그러니까 북베트남 지역에서 침략을 바로 해들어온 게 아니고요. 남베트남 지역에서 이 남베트남 정권에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의 정당성이 상당히 약했거든요. 미국이 괴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베트남 정권에 반대하는 베트남 민중들의 동기로서 시작된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물론 북베트남 측에서 이 남베트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을 지원해 주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남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전쟁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베트남이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미국과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 남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베트남 전쟁의 흐름이거든요. 이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 베트남전에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국내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전, 즉 남베트남 정권을 도와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국제적으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6.25 전쟁하고는 이거 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우방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파병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병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남한입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 차원에서는 이 파병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요. 협조를 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자, 약속을 받고 파병을 합니다. 브라운 각서라는 걸 미국과 체결하게 되는데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명시해놓고 국군을 파병했던 거예요. 자, 교과서 249쪽에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에 이렇게 해서 64년에 최초로 파병이 되고요.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였어요. 자, 6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1974년까지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총 파병 인원이 32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대규모의 부대를 파병하는데요. 이건 미군 다음으로 많은 부대가 갔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국군이 파병됐던 일이 바로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전을 했던 일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최초에 반대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죠, 남한에. 대한민국에.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빼가지고 베트남에 보낸다? 자, 그럼 남북 긴장감이 고조가 될 거고,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모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국군 파병을 반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파병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후에는 야당도 여기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죠.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차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브라운 각서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자, 결국엔 이 베트남 전쟁의 파병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는 아까 봤던 한일협정의 체결같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랑은 상당히 달라요.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든지 파병에 엄청나게 큰 반대를 했었고, 이 당시 196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개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조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자, 그 결과 영향을 보시면요. 미국의 지지와 정권 안정을 얻어낼 수 있었겠죠. 어찌 보면 그 당시 일본은 당연히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평화헌법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었으니까 자위대는 있지만 당연히 뭐 파병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말을 가장 잘 따라줬던 우방 세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가 이 당시 60년대 말에는 상당히 좋았겠죠. 자, 정권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경제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도 해요.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이후에 베트남에서 벌어 들여오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뇌리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 전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미국의 요청이 왔을 때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졌거든요. 지금 벌써 20년 전이긴 하네요. 자, 이 이라크 전에 우리가 결국에는 파병을 하는데요. 그 파병을 할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명분 중에 하나가 이 이라크 전에 파병해야지만 그 이후에 이 이라크에서 전후복구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어요. 그런 논리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논리일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 터진 전쟁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전해야 된다는 논리. 이런 논리가 그 당시에도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베트남전 파병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 엄청나게 이득을 거둔 적이 있어요. 6.25 전쟁. 6.25 전쟁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활하는데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활용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이라는 거, 파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지금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이죠. 이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피해들. 한국군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민간인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베트남 민간인과 관련된 학살, 한국군이 자행했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자행한 학살 문제들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엽제 피해자들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엽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워낙에 밀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전쟁 과정에서 이 밀림을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뿌렸던 제초제인데, 문제는 이 제초제였던 고엽제가 엄청나게 많은 의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훗날 이 고엽제 피해도 상당히 많이 당하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던 논쟁 말고도 오늘날 우리가 반추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두 가지 사건들이 한일협정 체결과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한 사건들이 이 제3공학 시기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두 사건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3선 개헌입니다. 또다시 뭐가 이루어진다?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963년에 대통령제로 개헌을 했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인가요? 헷갈리네요. 개헌이게 될 텐데요. 자, 그 이후에 또다시 개헌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개헌이 결국에는 왜 또다시 추진되느냐? 장기 집권을 위한 거였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대 대통령으로도 67년에 결국엔 재선에 성공을 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력자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임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당시 제3공화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대 대선에는 71년에 펼쳐질 7대 대선에는 박정희가 출마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출마하고 싶은 거예요.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걸까요? 개헌이 필요한 거겠죠. 자,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 헌법에 따르면 3선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정권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분위기, 그걸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하려면 명분 같은 게 필요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북한의 도발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의 일입니다. 1968년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까지 침입해 들어오고요. 청와대를 습격하기 직전에 결국엔 사살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진짜 뒷산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그 직후에 푸에블로호라는 미국의 함정이 북한에 의해서 납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이거 당연히 한반도 영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문제들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968년 즈음 해가지고 반공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제도를 이때 처음 실시하거든요. 간첩을 택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교육 헌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라에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경제개발 계획을 잘 정리를 하려면 내가 몇 번 해야겠어, 한 번은 더 해야겠어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요게 배경이 돼서 결국에는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제출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야당이나 시민, 학생들은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자,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이 반대 여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반대 여론을 억압하고요. 야당이 편법으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 못하죠. 여당이겠죠. 여당이 편법으로 결국에는 3선 개헌안을 1969년에 통과시키는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249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요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3선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고 71년에 결국에는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야당이 신민당이었는데요. 신민당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신민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붙게 됩니다. 요 둘이 붙어서 7대 대선이겠죠? 가까스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몇 번째 임기? 세 번째 임기가 결국에는 시작이 됩니다. 요게 1968년부터 시작되었던 어떻게 보면 3선 개헌안의 흐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9년에 개헌이 통과가 되고요. 자, 71년에 결국엔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때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어떻게 보면 슬로건 같은 게 뭐였냐면, 만약에 박정희가 또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세를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결국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972년에 있는 유신체제, 10월 유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길어지더라도 꼭 확인해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나만 살펴볼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가지고 한일협정, 보통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일 기본조약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2조 보시면요. 1910년 8월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강제병합을 당했던 그 조약이거든요. 8월 20, 그 조약이 체결됐던 날이에요.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대요. 자, 이 임의와 관련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임의와 관련해서 한국 입장은 뭐냐, 우리의 입장은 뭐냐, 체결될 당시에 이미 무효였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체결 자체가 무효였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결됐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일본 입장은 뭐냐, 1945년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무효였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체결될 당시에는 합법이기는 했는데 45년에 결국에는 우리가 패전하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무효 처리가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임의를 둘러싼 해석이 식민지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바라보는 입장을 결정을 합니다. 체결될 당시, 이거 뭐 오타를 이렇게 냈나요? 체결될 당시에 무효라는 건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한다면 식민지 지배 자체는 조약에 따른 결과인 합법적인 건데 우리가 45년에 결국엔 너희를 놓아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너희한테 뭐 좀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 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제시해놓지 않고 왜 임의라는 표현으로 애매하게 정리했을까요? 이 갈등이 결국에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제대로 봉합되지 못한 겁니다. 정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채로 맺어진 게 바로 이 한일협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얻어낼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배상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독립을 축하한다라는 명목으로 독립 축하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요. 이 청구권 협정도 그래서 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 청구권에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청구권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청구권 포기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잖아요. 왜 받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요, 일본으로부터 2억 달러의 차관을 받게 되는데요, 왠지가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고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 이들이 피해를 받은 배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 65년에 맺어진 조약으로, 기본조약이라든지 청구권 협정으로 다 털고 간 거야. 우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딴소리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잘 알아두실 건요,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협정을 통해서 포기했던 대일 청구권, 우리가 요구하기로 했던 배상들은 정부 간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는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 개인들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때 논의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추후에 개인들의 피해 배상, 이 개인들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알아둘 건 한 가지, 또 일본의 어떻게 보면 논리의 허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해주자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배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깔려있지 않거든요. 독립 축하금이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하는 일본 우익 세력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일본이 피해 배상에 대해서 전혀 해준 적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개인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개인의 피해 배상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구권 협정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논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묘한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현재에도 엄청난 외교적인 갈등이라든지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해결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1960년대 대해서 살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970년대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폭압적인 정치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심지어 겨울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요. 종이 쳤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